이번에는 기초 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얕은 기초는요, 구조물의 그 기초가 예상되는 심도에 설계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지층 또는 지반이 분포해서 하중을 지지층에 안전하게 직접 전달하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여러 기초 형식 중에서 근육 깊이가 가장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얕은 기초의 지지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상부 구조물을 손상시키거나 사용성을 저하시킬 정도의 지반 침하와 전단 파괴가 발생되지 않는 지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얕은 기초에서 수직 하중은 기초판의 접지압, 여기서 말하는 접지압은요, 작용하는 P, 하중을 기초의 면적 A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 같은 접지압을 허용 지지력, 여기서 말하는 허용 지지력은 기초 지반의 허용 진해력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저항을 하겠고요. 수평 하중은 기초판과 지반 사이의 마찰력으로 저항해서 기초와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 같은 경우는요, 설계 접지압이 3000kN/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굉장히 단단한 안반에 그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 안반을 다시 현장 타설 말뚝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은 기초는 아니고요. 안반을 완전히 보강시켜서 심화를 완전 최소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시공하고 있는 49층 정도 되는 초고층은 아니고요. 우리 보통 이제 50층이 넘어야 초고층이라고 해서 설계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거기까지 보통 한 설계 접지압이 1000에서 한 1500kN/제곱미터가 되는데요. 그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연안반 이상의 그런 기반함에 시공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말뚝 기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말뚝 기초는 기성 말뚝과 현장 타설 말뚝 기초를 의미하고요. 이와 같은 말뚝 기초는 구조물의 기초가 예상되는 심도에 설계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없는 지층이 분포해서 그 하부의 단단한 지지층까지 말뚝으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초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뚝 기초에서 중요한 그 지지층은요, 말뚝의 설계 반력보다 더 큰 허용 지지력이 안전하게 확보되는 그런 지층을 우리가 깊은 기초의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직 하중은 말뚝의 주변 마찰력과 선단 지지력으로 지지하고요. 수평 하중은 말뚝의 수평 지지력을 지지하는데요. 그림의 첫 번째 거는요, 이게 선단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큰 거죠. 이걸 보통 우리가 선단 지지 말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지지층이 아니고요. 보통 마찰력이 지배적이죠. 이걸 마찰 말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간층이라 해서 중간에 다소 단단한 그런 지지층이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 국내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안가라든가 강변 같은 경우는 퇴적층이 점성토, 사질토, 점성토, 자갈층 이런 경우 이렇게 교호되는 경우는 우리가 종종 저같이 중간층에 우리도 갖다 놓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저런 사례는 대부분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맥시멈 80m까지 말뚝을 내려도 저런 중간층, 겨우 자갈층에 갖다 놓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죠. 이종 기초는 상부 구조물의 하중 조건 또는 기초 지반 조건이 상이한 경우 하나의 구조물의 두 종류 이상의 기초 형식 또는 지지층, 지지 형식, 말뚝 규격 등을 병용하는 기초다. 정의가 굉장히 긴데요. 사실은 이종 기초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국내의 설계 기준에 보면 이종 기초가 아니고 하나의 구조물에는 하나의 기초 형식을 채택하는 원칙을 합니다. 단 외의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종 기초와 말뚝 지지 전면 기초가 되겠는데요. 아직도 이질 기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질은 아니고 이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기초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형식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직접 기초와 말뚝 기초 형식을 혼용하는 거죠. 즉 상부 구조물의 하중이 일정할 경우는 지반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상부 구조물의 하중이 다른 경우 결국 기초 지반이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쪽에는 직접 기초 또는 얕은 기초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말뚝 기초를 하는 경우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요. 역시 이종 기초에서 핵심은 뭐냐? 부등 지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물론이고 현장에서 시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지층이 다른 말뚝 기초 형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골충부는 아무래도 하중이 크니까 좀 더 단단한 지지층까지 말뚝을 내려서 선단 지지 형태의 말뚝을 시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하중이 작은 경우는 지지층을 달리해서 시공해도 되겠다. 이때는 말뚝의 규격이 동일한 겁니다. 즉 직경과 강도가 동일한 조건이다. 교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중을 굉장히 크게 받는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말뚝의 선단 지지층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지 형식이 다른 말뚝 기초 형식도 이종 기초다. 우리가 보통 직격 기초와 말뚝 기초를 혼용한 것이 이종 기초다 이렇게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같이 동일하게 말뚝 기초 형식을 채택하더라도 지지층이 다르거나 지지 형식이 다르면 이것도 역시 이종 기초다. 여기 같은 경우 마찰 말뚝하고 선단 지지 말뚝을 혼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중이 작은 경우는 마찰 말뚝, 하중이 큰 데는 선단 지지 말뚝을 채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뚝 규격과 시공법이 다른 말뚝 기초 형식의 조합인데요. 실제로 저도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초고층부는 현장 타설 말뚝을, 저층부는 기성 말뚝을 채택하는 거죠. 또 저층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과 기성 말뚝을 혼용하는 경우는 최근에도 종종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이종 기초에서 핵심은 어떻게 부등치마를 줄이느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뚝 지지 전면 기초는 말뚝 전면 복합 기초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말뚝과 전면 기초, 즉 레프트가 복합적으로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 형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레프트의 역할에 따라서 이게 파일 파운데이션이냐, 말뚝 기초냐, 아니면 파일드 레프트 파운데이션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 그림이 전면 기초입니다. 즉 레프트 파운데이션이고요. 가운데 그림은 말뚝 기초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말뚝 캡 밑에 지반이 침하된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현재까지 기준은요. 말뚝 기초에서 상부, 하중은 모두 말뚝이 지지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뚝 지지 전면 기초는 결국 전면 기초와 말뚝 기초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파일드 레프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매트 구간도 하중을 지지하는 겁니다. 말뚝도 하중을 지지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분담률입니다. 말뚝이 7일 때는 레프트는 3이 되겠죠. 말뚝이 8이 되면 레프트는 2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그 특성을 보면요. 허용 지지력은 직접 기초 형식이 적용 가능하나 치마와 부등치마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감소를 위한 말뚝 병용 기초. 이게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선은 지지력 기준이고요. 거꾸로 내려오는 선은 치마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지력은 만족하지만 치마량에 대해서 다소 부족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말뚝 지지 전면 기초고요. 세 번째로 치마량의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말뚝의 수량, 길이, 직경 및 전면 기초 두께를 최소화한다. 말뚝과 전면 기초의 지지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기초 형식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매트 파운데이션이에요. 가운데가 파일 파운데이션이고 세 번째가 파일드 레프트 파운데이션인데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말뚝 본수가 최소화를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뚝 지지 전면 기초는 견관 점소층, 점성토, 그 다음에 사질토 지반 모든 안반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 국내에서는요 안반에서만 간혹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중국의 푸동지구가 되겠는데요. 상해 푸동지구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퇴저층의 두께가 약 200m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632m짜리 상해 타워 같은 경우는요 128층이고 지하가 5층인데 말뚝이 직경 1000짜리 현장 타설 말뚝을 했고요. 레프트라든가 말뚝 자체가 그냥 퇴적층에서 지지합니다. 퇴적층에 지지하고 있죠. 우리 국내 아까도 말씀드린 잠실의 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기반함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와 같이 그 모래층에 대부분 모래층이나 실트층에 말뚝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하중을 온전하게 선단 지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200m까지 시공할 수 있는 시공법은 전 세계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말뚝 지지 전면 기초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뚝 지지 전면 기초는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케이슨 기초는 예상 심도의 설계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지층이 분포해서 그 하부의 단단한 지층까지 케이슨으로 큰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초가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층 깊이는 두 기초 형식이죠. 직접 기초와 말뚝 기초의 한 중간 정도가 되죠. 이 케이슨 기초는 수직 하중은 케이슨 기초 바닥면의 저면 저항으로
수평하중은 기초집안에서 전단 저항과 측면 집안의 측면 저항으로 지지하는 기초 형식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이슨 기초는 그 적용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기초의 지지 형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단 지지 말뚝인데요. 우선 주면 마찰력에 비해서는 선단 지지의 큰 형태죠. 여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완전 지지와 두 번째로 불완전 지지가 있습니다. 완전 지지는 대부분 안반에 지지하는 거고요. 불완전 지지는 자갈이라든가 모래층 같은 이런 퇴적층에 지지하는 말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단 지지 플러스 마찰 말뚝인데요. 대부분의 말뚝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찰 말뚝인데요. 상대적으로 마찰이 큰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퇴적층에서 잘 알 수 있죠. 네 번째로 다진 말뚝인데요. 대부분은 타입 말뚝에서 알 수 있는데요. 말뚝을 시공함으로써 집안을 다짐하는 효과가 큰 경우는 보통 메인 말뚝보다는 타입 말뚝이 더 강합니다. 다섯 번째, 활동 방지 말뚝이죠. 여기에는 산사태 억제 말뚝과 사면 안정 말뚝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 수평 하중 말뚝, 경사 말뚝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해양 구조물이라든가 해상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또 교대 기초 말뚝도 해당이 되겠고요. 일곱 번째로 인발 말뚝과 석션 말뚝이 있는데요. 육상 구조물에서는 인발 말뚝이고 해상 풍력 등에는 석션 말뚝이 사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흑마기 말뚝인데 여기는 엄지 말뚝이나 CIP 등과 같은 흑마기 말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물마기 말뚝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초를 안전하게 설계 시공 감리하기 위해서는 집안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요. 집안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전문가는 집안 조사, 시험 및 분석을 통해 집안의 공학적 특성 및 건응을 이해하고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계, 시공, 감리할 수 있는 지방공학 분야.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학 분야라고 하는 것은요. 토질역학, 안반역학, 지질학, 기초공학, 수리학, 수문학, 지하수학, 기타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 전자공학 등의 그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또는 책임 기술인을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슈퍼 스트럭처, 즉 스트럭처럴 엔지니어와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핵심이 되는 하중 크기라든가 설계라든가 조합은 구조 설계자가 하고요. 집안에 대해서는 역시 집안 전문가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이 집안 전문가가 되려면 앞으로 집안이나 집안공학 분야에서 많은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